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2기 1회부터 총 8회에 걸쳐서 8회에 걸쳐서 진도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기. 자, 1기는 그러니까 0기는 뭐 횟수는 공식적으로는 13회였지만 보강을 좀 해서 20회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심화까지 좀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자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혼자 볼 수 있는 힘. 안 보고 쓰는 건 무리고 책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고 어디가 중심하고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위주로 책을 보면서 혼자 읽을 수 있도록. 근데 1기 때는 이건 보강 없이 11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용으로 시험에 나오면 목차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봤어요. 아직까지도 처음인 분들은 답안지 쓰기가 좀 무리겠지. 이해하기 바빴고 이제 이걸 시험용으로 좀 줄였지. 이제 처음 이번에 시험 보는 거예요. 이번엔 8회에 걸쳐서 진도별로 사례 한 문제, 단문 한 문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은 무한 반복이에요. 시험이 이 기본적인 사례를 전제로 이게 아주 짧아요. 짧아. 사례가 두 문제가 나오고요. 두 문제. 사례가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3장 정도 나오는데 3장. 사례만. 이거는 뭐 3장이 아니라 뭐 이거 뭐 아주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만 사례야. 단문이 두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뭐 사례의 탈을 쓴 단문 문제다. 거의 관련된 뭐가 문제인지 관련된 문제 이렇게 쓰면 되는 구조예요. 자, 사례 문제 2개를 25점 만점씩인데 25점 기준으로 통상 60점은 넘어가야 되니까 15점 이상은 맞아야겠지. 근데 25점에서 15점이면은 절반 조금 더 맞는 거라고 이게. 근데 그것도 2차 시험에서 20점, 이게 80점인데 20점은 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아무리 완벽하게 써도 결국 15점에서 20점 사이인데 이게 또 웬만하게 쓰면 우리가 먹은 이게 용어가 추상적이고 이걸 암기해서 이렇게 옮겨 쓰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라 상대적으로 못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기본적인 걸 웬만치만 쓰면 이게 여기까지 한 점수를 수월하게 줘요. 우호적이야.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법무사 시험을 예를 들면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이 아주 어렵다 그랬는데 합격자 평균 점수는 제일 높아요. 과락을 걱정했는데 제일 높아 점수가. 우호적으로 줘요. 법무사 쪽에서 이 소송법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도 어려워한다고. 노무사 쪽에서는 더 좀 유리하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쓰면. 조금 더 써서 15점에서 17점 요 사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준다고. 단문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표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이 임박할수록 암기할 게 많아지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줘요. 시험이 임박할수록 기본기를 잃지 말아요. 기본만 쓰자. 기본만 써도 60점 훨씬 넘어요. 70점까지 고득점도 나와요. 70점 고득점. 그 정확도 차이 가지고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기본만 잘 써. 4문제 다. 상대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4문제만 기본적이면 잘 써도 점수 의외로 잘 나옵니다. 잘 나와. 또 정확하게 쓰면 고득점이에요. 우호적이야. 욕심내지 말고. 자, 이건 교재 기준으로 쓰면 돼요. 교재 나온 것만 그냥 이 동그라미 치듯이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교재 나온 거를. 요 정도 적절해요. 2-3줄, 서너 줄. 요것보다 길으면 좀 그래요. 2줄, 3줄, 4줄이 딱 좋아요. 쓰는 것도. 이게.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는 3단계라니까 어디에 관한 거다 이렇게.
민사소송법 책 어느 부분에 나온 문제다 이거를 이거만 소개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점수 달라면 안 돼요. 이게 추상적인 거라 이거 어려울 수 있어 서론 쓰기가. 그리고 관련된 단문 내용을 옮겨주고 단문 내용을 옮기되 사례와 관련돼서 완급을 조금만 조절해서 사례와 관련된 걸 좀 다 옮기고 나머지는 줄여서 그리고 결론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우면 결론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위에다가 맞춰가지고 어디에 관련된 거다. 여기 점수 달라 그러지 말고 여기만 관련된 것만 적절히 갖다 놓으면 결론만 딱 맞으면 고득점인 거예요. 잘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요 법리가 이제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는 늘 있듯이 소송물 법원 당사자 10%. 그 다음에 소재기 변론 증거 30%. 요게 약간 양이 좀 있어요. 여기가 지엽적인 게 조금 있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송 종료, 그 다음에 이거 객관적 병합, 주관적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한 40%, 334. 낱개로 치면 335. 야, 지금 334, 335. 생각보다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이 안에서만 나오는 거야. 제일 좋은 게 그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변형이 크게 많지 않아요. 노무사 쪽은 더 아주 유리한 거지. 요 안에서만 나오면.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걸 알아도 제대로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장점 명확하고 내용이 범위도 내용도 안정적이지. 단점은 이게 용어가 잘 안 나와. 또 분량도 많은 편이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자기 거로 수업용으로만.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분량도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 기본만. 그 대신 기본만 전체 다. 기본만 다. 이것만 고려하면 틀림없이 고득점 합격입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네 문제를 골고루 공부해가지고 점수 다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한두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조금만 써줘도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나와요. 남들이 더 못 쓰기 때문에. 자, 남들이 찍은 문제가 나와도 그게 말만 찍은 문제지 옮겨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 과목은. 자, 그래서 늘 같은 얘기. 너무 암기 부담 주지 말고 지금도 이거 나오면 이 몸을 쓰면 되지를 자꾸 사진 찍어서 과도하게 암기하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보는 동안만 자꾸 줄여나가는 거야. 범위를. 그러다가 시험 임박해서 벼락치기를 할 수 있도록 임박해서 긴장하면 그때는 막 넘어가요 책이. 머리 든 사람이 꾸준히 한 사람 못 당하고 방금 전 본 사람 못 당한다. 시험 보기 한 달 전, 일주일 전 긴장이 극도로 하루 전 이빠이 막 돌려놓으면은 쓰는 거는 이렇게 막 돌리면 점점 줄여서 이거다 이거. 지금 쓴 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고 힘들어. 보는 동안만 자꾸 줄여 나가는 거야. 시험 임박해서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아니면 한나절 전에 볼 수 있도록 막 또 보고 또 적고 기억 하나 또 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긴장하고서 보면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 나와도 쓸만하고 점수가 얼마나 이렇게 우호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1분이면 12페이지, 30분이면 360페이지 책 같은 거 45분이면 1시간이면 딱 정독이 될 수 있다니까. 시험 전날 정독해봐. 또 아침에 정독하고 시험장 가봐. 어디 나오든지 간에 쓰는 거는 또 쓰는 게 내용이 유형이 뻔하잖아 이게. 이거 보면. 자,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시험이 임박하더라도 엄청난 열정, 다짐이 아니라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걸 정리해 나가는 거다 이게.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이게 자 처음 생소하고 먼 과목이다. 그럴수록 힘들게 느껴진다. 근데 이게 자꾸 그러나 이렇게처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익숙하게 편하게 만들수록 양이 줄어든다. 정확해지고. 자 이런 걸 토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의고사 및 답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례형으로. 오늘 사례형으로는 요 관할 파트에서 작년에 법무사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똑같이 하지는 않고 약간 변형을 했어요. 법무사 시험하고 조금 다르게 변형을 했어요. 근데 거의 같은 거지 뭐. 같은 거. 노무사용으로 맞게끔 약간 변형을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병이 정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대여금 사건 특정해가지고 이거는 이 정의 보통 재판적인 중앙법원 관할로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이거를 전제로 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병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중앙법원에 자기 주소지인 남부법원에 대여금송을 제기합니다. 그 상대방이 야, 중앙법원에서 하기로 전수적 합의 반환이 있었다. 관할 위반이다. 이게 타당하냐? 이거는 결국 관할 합의의 유효성을 묻는 거지. 유효성. 그리고 관할 합의 유형에 따라 전속적 합의 관할은 딴 데서는 못하고 여기서만 하는 거고 부가적 합의 관할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합의 관할의 유효성하고 이게 어떤 합의냐 유형 그에 따라 효력이 이제 중앙법원에서만 하고 남부에서는 못하게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걸 묻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렇다 할 경우 이런 경우 중앙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관할 위반을 인정되면 직권으로 옮기는 거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요게 한 문제야. 원래 한 문제 법무사 시험에서. 근데 요거만 해가지고 좀 그래서 하나 더 붙인 게 이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에게도 그 관할 합의 효력이 승계되느냐 미치느냐 이걸 하나 추가한 거야. 이렇게 추가. 그러니까 머릿말에서는 관할 합의의 문제 또 관할 위반인 경우에 이송청권이 있느냐 문제 그리고 관할 협의 효력이 여기다 승계되느냐 문제 이게 문제지. 이걸 좀 더 자세히 쓸 수도 있어요. 저속 관할의 합의의 유효성 또는 합의의 유형과 효력 그리고 위반할 때 이송청권 문제 그리고 그 효력 승계 문제 얘가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이 관할 합의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짧게 해봤지만 이게 합의와 관련돼서 유효성 문제하고 그 합의의 유형과 합의에 따른 효력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관할 위반할 때 이송과 신청권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계인에게 미치는 죄 문제에 관련된 거다. 이걸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사례에 대한 해결 답안을 지시해 보겠다. 관할 합의,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관할. 예를 들은 거지. 이건 뭐 써도 안 써도 임대차 계약직이라면서 교재 나온 거대로. 이 취지 꼭 써줘야지. 이걸 인정하더라도 합의 관할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균형을 깨뜨릴 만큼 빈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사자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임의 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꼭 써줘야 되겠지. 케이스 풀 때 앞에. 그래서 이제 쟁점으로 이제 합의의 모습이 쟁점이니까 이게 부가적이냐 전속적 이렇게 기존의 법정 관할 이외에 법정 관할에 법원을 덧붙이는 부가적 합의가 있고 특정 법원만 관할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전수적 합의가 있다. 이렇게 기존의 거 법정 관할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것도 있고 기존의 거에서 이건 없애고 여기만 하는 거로 이렇게 이게 사례형으로 꼭
그랬죠. 살해형으로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작년에 법무사로 나와버렸네. 살해형으로. 그래서 어느 거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잖아. 이거는 1, 2 가도 관할 위반이 안 되는데 1, 2 가도 이건 1, 2 가지 않으면 1, 2 가면 관할 위반이 된다고. 이거는 관할 위반이 안 생기잖아 이게. 이게 어느 건지 불명할 때는 경합하는 법정 관할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 이거 중에서 하나를 특정한 합의는 전속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가적 합의로 보자. A, B 두 개 법정 관할이 있는데 그중 하나 법원을 하자고 특정하면 전속적 합의 관할이다. 근데 A, B가 아닌 C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했다면 부가적 합의가 된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통설적인 입장이죠. 다른 견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하되 약관에 의한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이 합의에 따라 그럼 우리 사례는 어떤 거냐, 우리 사례. 이렇게 이거를 전제로 우리 사례는, 자, 이 대여금 사건의 법정 관할은 그 피고 정주소지,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으로는 의무이행지, 병의 주소지. 자, 보통재판적 피고 주소지,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이거는 전적적 합의 법원, 관할 법원이 된다. 관할 법원. 부가적 합의라면 셋 다 되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만 되고 저긴 관할 거 소멸하는 거지. 그럼 합의가 효력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되는데, 이게 관할권이 없는 법원의 관할권을 발생시키고, 부가적 합의는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을 소멸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앙법원이 아닌 남부지방법원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사례의 경우 여기서만 관할권이 인정이 되고 남부법원은 관할권이 소멸이 된다. 근데 남부로 갔으니까 관할 위반의 문제가 되지. 그래서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여기까지. 그럼 관할 위반의 이송. 그럼 위반이 있으니까 이송. 관할권이 있는 거는 소송 요건이다 말이지. 직권 조사 사항이다.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데 이송하는 취지까지 써줘야지. 관할 위반의 경우에 소를 각하해버리기보다는, 소송 요건이라도 요건이 불명이면 원래 각하잖아. 각하해버리는 것보다는 이송하는 것이 다시 소를 제기하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게 하고, 이 소제기에 따른 이런 기간 준수력을 유지시켜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아주 좋지. 이건 관할 위반이 나왔을 때 꼭 써줘야 될 내용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 관할 위반의 경우에 신청권이 있느냐 문제. 원칙은 직권으로 이송을 한다. 직권으로. 이게 직권엔 이송인 점에서 다른 이송과 다르다. 또 판례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 이송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이송 신청에 재판 안 해도 되고, 이송 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권도 없다. 항고심에서 당초 이송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재항고도 안 된다. 다만 학설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의 이익 보호,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과의 균형에 비춰볼 때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신청권을 주자, 불복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사례, 관할 위반 이송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직권으로 이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에게 중앙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권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다만 다수설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가 있다. 즉시항고를 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할 합의가 무에게도 효력이 미치느냐. 협의의 주관적 범위 문제. 합의는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이 승계인이, 일반 승계인은 상속 문제가 없지만 특정 승계인 문제다. 이거는 키워드가 소송물인 권리관계, 소송물이 채권 관계냐, 당사자 간에 자유를 정할 수 있는 채권 관계라면 양수인도 이걸 양도 받아봐서 효력이 미친다고 하고, 반면에 내용이 그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물건인 경우에는, 물건은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없고 등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물권의 양수인은 수송물이 물권의 양수인은 안 미친다. 판례는 대출 합의가 부과된 경우, 그러니까 대출 계약에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 양수한 자에게 미친다. 그러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근저당 설정 계획에 포함된 관할 합의, 근저당 물권이니까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사례는 소송물 이런 권리관계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채권관계이므로 이 효력이 양도에 미친다. 그러므로 무가 정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면서 북구지원에 제기했다면 이는 중앙법원으로 와야 되는데 전속합의관할 관할 위반의 소송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송해야 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정에게 그러니까 전속적 합의관할 위반이라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지만 신청권 문제는 앞에 거랑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신청권이 없다. 관할 위반의 이송이니까. 자, 그래서 총정리, 사례 해결. 중앙법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게 전속적 합의 관할이 된다. 그러니까 전속 합의 관할이고 이게 관할권이 소멸된다. 효력. 관할 위반 타당하다. 판례에 따르면 이성청권 관할의 판례에 따르면 이송하게 되는데 직권으로 이송한다. 신청권 인정하지 않는다. 직권 발동은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학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지만,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겠다. 요 정도면은 우리 문제로 충분했다. 쓰기도 충분했고 내용도 관할 합의 문제를 거의 다 썼다. 안 쓴 거는 하자가 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민법상 하자를 그 문제랑 요건만 안 썼는데 요건이 직접 쟁점이 아니라서 관할 합의가 단문으로 나오더라도 커버가 될 만큼. 그래서 정리하면 관할 합의를 통으로 옮겨놓는 것보다는 여기서 물어본 게 뭔지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서 옮겨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뼈대기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양이 케이스 문제고 우리 출제 경향을 보면 문제가 짧다 보니까 잘못하면 쓸 말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래서 가능하면 취지,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가능하면 그 관련된 거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합의냐, 전속 합의냐, 부가적 합의냐, 여기가 이 합의가 유효성이 인정되느냐, 이런 거에 키워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 작년에 기출문제 학원 가서 모범 답안 다른 것들을 참고로 해서 비슷하게 옮겨왔다. 이걸 완벽하게 쓰려고 그러지 말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볼 줄 아니까. 또 하나 예상 문제가 이거다. 부재소 특약. 특약은 예상 문제고, 또 하나 이 특약 안에서 단문제를 오늘 보충 자료 문집에 이거를 사례 문제로, 법원 행시 문제 사례 문제로 있다. 이게 사례 문제. 사례 문제는 여러분이 꼭 복습해 보라고 합니다. 이게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사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가 우리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옛날에 그 헌법 재판소 판례 위헌 판결 나온 거로 나와가지고 좀 적절하지 않아. 요거 지금 제가 보충 자료집에 놓은 부재소 특약 사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그건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 문제. 관할 합의 특예의급, 관할 합의, 특약, 그리고 이송까지 중요한 거니까 특약. 자, 보세요. 요 특약, 여기 우리 교재, 제가 목차만 달아놨어. 교재는 목차가 없어요. 목차만 그냥 이거 달아놨어.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여불 보고 끝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소송을 제기 않기로 하는 합의, 부재소 특약이다, 합의다. 유효성, 뭐 소권의 포기로서 무효라는 게 있으나 오늘 통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키워드 단어가 사법 붙여야 돼요. 사법상의 부담, 이게 동그라미 용어가 사법상의 부담으로 유효하다는 게 통설이다. 판례도 이때는 유효성만 따져야 돼. 유효성. 직권 탐지하는 행정 본론으로도 민사소송의 경우 이렇게 부대소 합의에 위반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뭐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사법상의 부담, 판례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요청해서 성질은 그렇다면 이거는 성질 내지는 구제수단인데 이걸 이렇게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면 사법상의 부담 계약으로 본다면 위반했을 때 통설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항변권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최근 판례는 권리보호가 있다면서 여기를 뭐란다. 이거를 항변권이 발생하는 걸 보지 않고 직권주소사항으로 봤다. 이거를 성질을 이렇게. 그러면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 효력의 다툼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를 이유로 각하해버리는 것은 외상의 재판으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성명의무 위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제가 보충 자료집에 실어놓은 거는 요게 케이스 문제집이에요. 케이스가 뭐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투지도 않았는데 부재소 특약을 요로 각하했다. 적법하냐? 이게 시험 문제야. 여기 요 시험 문제.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유효요건까지 이거는 유효요건.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이게 어떠다? 부재소 특약이 실무상 엄청나게 많이 활용된다니까요. 합의 볼 때마다 모든 합의에 이게 있을 정도예요. 실무에서 모든 합의 볼 때 이게 있을 정도라고. 병원뿐만 아니라 합의 썼을 때. 그래서 이게 인정하려면 첫째 키워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빨간 거 꼭 써줘야 돼요. 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즉 처분권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법상 권리관계 등에는 안 된다. 불공정,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특정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부재 특약을 해야 된다.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은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는 거라 무효가 된다. 이건 예전에 우리 노무사 시험 판례는 예전에 건 너무 좀 부적절하기보다 좀 요걸 위주로 나왔는데 실무에서는 이거보다 다른 것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재판상 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그러면 소극적 입장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여기 실무상 엄청 많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유효다. 유효. 우리 이건 시험에 무효가 나왔지만 유효고 따라서 항변권이 발생하고 항변권 행사에서 각하하는 거로 이렇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거로 이렇게 각하되는 거로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는 많은 단문집에서 이 부재소 특약을 예상 문제로 삼고 있지 않아서 실무상 많은데 단문집에서 똑같이 빡 찍어버린 건 똑같이 시험 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실무상 많고 잘 쓸 필요가 없다. 이것만 쓰면 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 문제 본 거랑 했어요. 지금부터 10시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2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2기 때 하고 이제 마지막 3기가 남았는데 3기 때는 4문제를 봅니다. 사례 2, 단문 2. 120분이니까 그러니까 100분이니까 쉬는 시간까지 하면 그건 2시간을 시험을 본다고. 그럼 나중에 1시간 반밖에 안 남아요. 끝나고 나서. 그럼 이거 해설하고 나면은 시간이 뭐 30분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해설하고 추가로 보기엔 어렵고 추가로 이제 꼭 봐야 될 거를 지적하고 정리하는 거를 상기시키고 이렇게 진도별로 나가는데 이거 풀고
상기시키고 시간이 있으면 사례 연습만 설명하는 거로 하기 벅차다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영기가 있었고 1기가 있었어요. 2기는 어떻게 나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번 2기까지는 시험 문제를 단문 사례를 보고 진도별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본다. 책을 무한 반복으로 짧게 본다. 다 보는 거는 이제 좀 빨리게 본다 이걸. 그래서 오늘 시험 범위별로 소속물하고 여기 소속물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가지 아니야. 그래서 두어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같이 쭉 훑으면서 복습을 해야 된다. 자꾸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찍지 말고 전체를 다. 그러다 진도를 나가다가 이렇게 못 나가면 여기까지 나간다. 여기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시간이 모자르면. 그러더라도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 찍지 말고. 지금 찍으면 안 돼 벌써. 3기 때도 쭉 다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기본을 표준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만 해두면 이게 소에 의해 종류, 수속 요건, 수속물, 나머지 여기가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소에 이익에 관한 거라 이게 같다고 이게 같다 이게. 이게 똑같단 말이야 이게. 이거 문제는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기본서를 보면 양이 줄어요. 이걸 이렇게 따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갈라질 뿐이지 그렇다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봐야 돼. 기본서를. 의와 종류 쉽게 이게 나오지는 어렵겠지만 이제 소의 의가 뭐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또 한 번 보자. 무한반복. 세 번째, 법원에 검찰청이나 행정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 명령이 아니라 판결, 소송.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당사자, 원고 피고의 원고지 원고. 피고일 수도 있지 반소.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여기서 소송물, 심판, 소송물, 누구, 당사자, 어느 법원, 이렇게 법원, 당사자, 소송물, 3요소. 자, 소의 종류는 성질 내용에 따라 이렇게 이행, 확인, 형성해소. 이행해소는 간단히 개념, 종류 보시면 이행소는 말 그대로 이행 청구권 기초해서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인정받고 기판력 또 이거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이행 명령을 요청하는 그래서 실제법 청구권이 바탕이 된다. 종류는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가 있다. 변론 종교에서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했냐 아니냐에 따라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소행이 있다. 이 정도 말고 자 판결 받으면 자 이런 형태만 강제 집행 권원이 된다. 집행 권원.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는 거에다가 이행해소는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이 되면. 근데 기각 판결은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이지. 이게 끝이다. 확인해소 개념. 이거는 늘 계속 연구되는 개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또 다툼 있는 소송물이 뭐야? 권리나 법률 관계. 다툼 있는 소송물의 존재 부존재 확정을 요구하는 거다. 응? 이걸 확정해서 이 불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말이지. 여기에는 적적 확인해소와 존재 확인, 부존재 확정을 하는 소극적 확인해소가 있다. 둘만 알면 되지. 특이한 수송으로 뭐가 있다?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또 다른 수송을, 그러니까 원래 시효 연장을 위해서 똑같은 이행해소를 또 제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있었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그러니까 원래 이행 판결 받고 10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니까 10년 되면 이행 소송을 또 받아. 똑같은 판결을 다시 받는다고. 시효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이 걸렸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인지도 10분의 1로 작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고 중간 확인에서는 뭐라 그랬죠? 원래 판결은 주문에만 생기고 이후에는 안 생기다 보니까
여기 기판력이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다 보니까 또 분쟁이 될까봐 이거 재판하는 중에 이것도 기판력 있게 만들려고 여기 또 확인 수동을 딱 걸어가지고 여기서 판단되는 거 판결이 두 개가 되지. 중간 확인에 속으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이 있는데 그 밖에 중간 확인소와 시효 중단을 해서 청구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있다. 지나가면서 대상적격 권리 법률 관계만 대상이고 다만 사실관계는 대상이 아닌데 증서진보 확인해서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조항. 확인의 이익 뒤에 나오죠. 소의 이익에서. 확인 판결 받으면 기판력이 생긴다. 집행력은 생기지 않는다. 형성력도 안 생긴다. 끝이지 뭐 이렇게 어대를 아주 구구단 나오듯이 형성해소. 자, 개념만 여기서만. 이거는 판결을 받아야만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소송이다. 법률을 받아야만. 그래서 법률관계를 확정 실현시키는 선언적 효과를 목적으로 확인이나 이행 소환은 구별이 된다. 형성시키는 거다. 원래 형성권에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변동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형성해소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변경되는 거. 이게 형성해소다. 이걸 형성소권 그래서 앞에 거는 뭐다? 그냥 의사표시하고 이거 말을 안 들을 때 의사표시한 효과에 따라 이행해소를 거는데 이거는 판결을 받아야만 변동되는 거 형성해소다. 이거는 안정성 또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 법으로 제소권자 기간 등을 정해놓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실제법상의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거로 뭐 가사소송, 이혼 이런 게 이혼은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이 되지 내용 증명 100번 벌여봤자 이혼한다 해도 이혼이 안 된다. 이혼 판결을 받으면 그 순간 이혼이 되는 거다. 이혼. 소송법상의 형성해소. 이 판결의 효력을 판결로 없애는 거다. 법률관계 형성.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 그러니까 재심해소, 준재심해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 이미 판결이 나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걸 재심을 통해서 재심의 준재심해소. 이거다 말이지. 그 다음에 형식적 형성해소는 이게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비송사건인 거로 대부분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지가 재량에 이름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 변경금지도 적용 안 되고 처분권죄도 적용이 안 된다. 요건만 갖추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형성을 해야 된다. 기각이 없다. 기각. 공유물 분할 소송 대표적인 게. 자, 여기에는 장래 형성해소와 그러니까 장래로만 권리관계가 이렇게 변동되는 이혼 이런 것처럼 장래 형성해소가 있고 소급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이거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건 재심. 이건 재심에서 이기면 그 옛날 판결까지 소급해서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형성해소에는 장래로만 발생하는 거, 변동이 되는 거. 이혼 소송 이런 건 장래로만 이혼이 되는 거지. 근데 소급적 형성해소는 소급해서 변동하는 거. 이건 재심, 준재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만 보면 이렇게 그 형성해소는 기각 판결은 소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이 그치지만 인용 판결은 기판력에다가 형성권까지 생긴다. 형성력. 기판력에다 형성력이 생긴다. 이거 형성해소의 대상 법률관계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만 변경되기 때문에 소송에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판결로 변동되기까지는 누구나 지금 상태를 존중해야 된다. 아무리 이런 게 있더라도 판결 나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끝난 거다. 이게 형성해소도 보면 개념 종류가 처음에만 좀 나오고 말지 이렇게 구단 내듯이 딱 왁구를 딱 잡아놓고 자꾸 사진 찍어서 시험에 안 나오든 기본기를 자꾸 반복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소송 요건은 이거는 정말로 산발돼 있어서 이 소송 요건은 어느 하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걸쳐 있어서 처음에는 한번 그냥 훑어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 임박해서는 이걸 낱개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전부 걸쳐 있으니까. 소송물은
직접 시험은 나오지 않겠더라도 얼개는 꼭 알고 있어야지. 기본 소송물, 소송의 객체, 소송물이다. 청구, 심판의 대상 그런다. 이거는 이제 청구 병합, 청구 변경, 중복 소송, 처분권 유입에 할 때 기판력 범위, 재소 금지 범위 할 때 기준이 된다. 소재 기간 효과 할 때도. 자, 처분권조에 따라 소송물 원고가 특정해야 된다. 또 구분할 게 청구의 목적, 그러니까 계쟁물하고 계쟁물, 소송물을 구분해라. 예를 들면 토지 인도 소송에서 인도 철거 소송에서 이 철거될 건물은 소송물이 아니라 계쟁물이다. 이렇게 철거할 때 계쟁물이다. 이거는 소송물은 철거 청구권, 인도 청구권이 소송물이고 계쟁물이다. 이걸 구분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 소송물에 관한 구이론, 신이론, 견해만 보고 판례는 같으니까 중복 볼 필요 없다. 이제 이걸 자 구이론을 보면 이렇게 구이론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형성권,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를 소송물로 본다.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 하나의 목적을 위한 판결이라도 여러 개 경합하는 청구권, 형성권 할 때는 소송물이 여러 개다. 구이론 그런다. 하나 목적의 청구라도 경합된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하면 병합이고 청구 병합, 소의 병합. A에서 B로 바꾸면 소 변경, 청구 변경이고 A 권리 중 B가 들어오더라도 중복 소송이 아니고 소송물이 다르니까 A로 패소한 다음에 B로 또 들어오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A에 청구 들어온 걸 B로 판결해버리면 처분권주 위반이 된다. 현재 판례 주류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불안한, 마지막엔 갈수록 기본.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 매매, 대여금. 이거는 신구이론 차이가 없다. 소송물이 다르다. 문제가 되는 건 이거다. 사실관계가 하나다. 이게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하나다. 근데 청구 원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운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니면 불법 행위로 다치게 했으니까 이 채무불이행 청구권, 불법행위 청구권 구이로는 소송물이 두 개라 그러는 거고 신이로는 사실관계가 하나면 근데 또 사실관계가 한 개라도 이렇게 이것도 사례가 딱 두 가지야. 이걸 농구공 납품대금 하려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원인관계, 물품대금이 있고 이걸 말고 어음 발행, 이건 어음을 발행하는 사실행위가 두 개니까 이렇게 그때 구이로는 소송물이 다르고 청구권마다 신이로는 이분지설로 나눠가지고 이건 사실관계가 두 개다 이렇게 이렇게 물품대금, 어음금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냐. 이거 이분지설. 이 경우에도 소송물이 하나다. 일분지설. 결국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다툼이 없고 교통사고의 경우하고 어음 발행한 경우만 나눠가지고 신이론이 이분지설, 이분지설로 자 실제법 권리관계가 아니라 소송법. 그러니까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하자는 견해 또는 청구 취지와 이게 이론 일분지설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는 이 사실관계는 꼭 뭐다? 교통사고의 경우하고 어음 발행의 경우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교통사고 사실이 하나니까 소송물이 하나고 어음 발행한 건 매매하고 어음 발행 두 가지니까 이게 1번지설은 이 경우에도 하나로 보는 거고 2번지설은 이렇게 깊이 볼 필요가 없어요. 답안지에 나올 것도 아니고 2분지설 청구 취지하고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도 두 개로 본데 사실관계도 두 가지야. 교통사고의 경우하고 이거로만 이렇게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 하나다. 교통사고 하나니까 교통사고 하나니까 사실이 하나다. 근데 물건 매매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는 사실이 두 개다. 수송물이 두 개다. 이게 2번지설이고 1번지설은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하자. 이것도 보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 수송물이 다르다는 거야. 이것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 때에도 이거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분지설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 역대 소송물이 달라. 이것도 어느 경우를 여러분들은 거야? 교통사고의 경우하고 어음 발행의 경우 요걸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답안지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거로만 알면 돼요. 이것만 차이야. 나머지는 뭐 전혀 다를 경우에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이것만 염두에 두면 돼. 이렇게 청구취지만이다. 그러니까 청구취지 하나면은 수송물이 하나다. 이게 교통사고든 매매 어음 발행이든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그런 거고요. 전혀 다른 사실 매매 대여 이렇게 증여 이렇게 전혀 다르면 신고 이론 할 거 없이 청구취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송물이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다만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하자. 이게 금전 청구에서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금전 청구 이런 경우에는 청구 취지가 무색 투명하게 피고 농각이 얼마 주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원금인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손해금인지 대여금인지 합친 건지 안 나오니까 금전 청구의 경우는 일분지설에서도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를 보충을 받아서 비로소 특정된다. 이때도 청구 원인 관계는 보충적으로만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수송물 거래 판례는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일부 청구만. 확인의 수동은 학설이 다툼이 없어요. 확인의 수동은 신고 이론을 할 거 없이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래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청구만. 일부 청구한 경우에 어느 게 수동물이냐? 일부 1억 원 중에 6천만 청구한 경우 이렇게 그 잔부를 명시 알았다면 청구 들어온 것만 일부 청구 긍정설. 전체가 다 1억 원 전체가 수송물이다. 일부 청구는 단지 인류 한도액이다. 자, 일부를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만 독립수송이지만 명시 안 했을 때는 1억 원 전체 수송물로 보자. 분쟁의 이례적 해결 요청과 분할 청구, 비교 형량에서 절충설 타당하다. 중복수송을 빼놓고는 그렇다. 중복수송을 오늘 이희신 교수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송물까지 끝이 난 거예요. 이걸 계속 혼자 보다 보면 제가 짧게 같이 설명하지만 혼자 볼 때 익숙하잖아요. 이걸 자꾸 봐야 시험 임박하면 불안하지가 않다니까. 자꾸 찍어서 보면 괜히 불안하다니까. 왜 더 불안한 줄 알아요? 소송법이 생소하잖아. 조금만 틀어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불안하다니까. 외운 것도 잘 안 외워져. 찍은 것도 불안해서. 그러니까 다 봐야 돼. 짧게라도 면피만 한다고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자꾸 평소에 봐놔야 돼. 빨빨 넘어가게끔 이렇게. 그럼 마음이 편하고 그 중에 너무 보면서 조금만 더 보면 되니까. 권리보호 자격은 시험 나올 게 2개밖에 없다니까. 나온다면 이거 앞에 이것도 염두에 둔다니까. 소송을 받을 자격이 소송물이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어야 돼. 권리관계나 법률관계가 된다. 여기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자연채무.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권이 없는. 파산 면책받은 거, 소재기 권능이 없어지니까 자연채무. 이걸 제기하면 자격이 없는 거로 각하다. 권리보호 자격은 소의 이익에 가는 거다. 2가지 알면 된다 그랬어요. 자연채무랑 두 번째, 이게 또 예상 문제다 이거. 소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아닌 나머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 행사에 있는 거, 이걸 행사하기 위한 형성의 소재기도 소재기 자격, 이익이 없어서 각하다 이거. 요 결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한테 3번 월세를 밀렸다면 해지 통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안 하고 소송을.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임대차 해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 자체를 소송으로 가면 각하다 각하. 이거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형성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로 제기할 필요 없다. 형성의 소로 제기하게 되는 소송, 이혼 소송,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이혼한다는 안 돼, 이혼이. 이혼한다는 판결받아 이혼이 된다니까. 그렇게 그런 것만 가능한 거다. 아까 형성에서 본 게. 그렇게. 두 번째가 이거는 그냥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되고 법률적인 거야 되고 쟁송 속에 있다는 건 넘어가고 한두 씩만 보고. 두 번째 나올 만한 게 부재소 특약이다. 이거 부재소 특약. 두 번째 이게
법률상 소재기 금지 사유는 중복재소 금지랑 재소 금지가 있고 뒤에 나오는 거잖아 이게 큰 문제로. 우리가 지금 본 거 부대수 특약. 이게 두 번째 예상 문제다. 앞에 거랑 앞에 거 건너뛰기 쉽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내용이다. 그다음 두 번째 거 끝이다 이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거는 권리보호 이익만 남는다. 소의 이익. 소의 이익 개념.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다. 소의 이익. 자, 이 소의 이익이 이게 소의 이익까지 보면 끝이다 이게. 어디가? 소송물이. 이제 관할만 남는다.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20분 동안 봤어요. 20분 동안. 근데 혼자 보면 더 빨리 볼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소송물부터는 찍지 말고 다 보자. 여기도 다 보자. 이렇게 진도별로 다 보다 보면 금방 본다. 금방 보고 찍지 말고 다만 보되 더 보면서 꼭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보는 것뿐이다. 그것도 욕심 내가지고 홈런 칠려면 안 된다. 책에 나온 것만 또 보는 거다. 그리고 덜 나올 만한 거는 목차 위주로 좀 보면서 면평으로 가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행의 소의 이익, 확인의 소의 이익인데 뭐가 시험에 중요하다? 현재 이행의 소하고 장래 이행의 소하고 확인의 대상 적격.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와버렸다 이게. 재작년에. 그래서 안 나온 게 이게 특혜이급,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하고 현재 이행의 소. 이건 케이스로. 그럼 끝나는 거다 여기도. 자, 여기가 현재 이행의 소,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봅니다 이걸. 현재 이행의 소. 자, 이거 케이스로 나오면 이게 나오면 또 시험들이 사람들이 여기 파트에서 지금 다 뭘 찍고 있다? 이걸 찍고 있다 지금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나도 이걸 찍는데 특혜이급이다 이거. 특혜이급이다. 근데 이거는만 찍은데 이거는 별로 안 찍어. 이건 나올 거야. 이걸 잘 안 찍는다 이거를. 이거 못지않게 이것도 꼭 찍어야 된다. 이거 둘 중 하나다. 이거 둘 중 하나. 그래서 이걸 안 보면 안 되고 목차는 보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도. 자, 현재 이행의 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행의 소는 우리가 당사자 적격 뒤에 볼 거죠. 다음 주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잖아. 주장 자체로 적격이 있다.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니까. 이건 이행의 소다. 주장 자체로 적격이 있다.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현재 이행에서 소의 이익은 이게 중요하다니까. 현재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권리보호기 인정된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 다 현재 이행에서니까.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따로 소의 이익이 필요 없다. 주장 자체로 하는 것처럼. 소재기하기 전에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 거절이 있을 것도 필요 없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다 이거지. 그러면 집행 불가능이나 곤란한 경우에도 소송할 필요가 있느냐. 첫째, 이행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능이거나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컨대 채무자가 재판 받아봤자 무자력이다. 근데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게 이익이 있는 거냐. 이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판결 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다. 피고 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절차지 실제 집행하는 절차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분쟁 해결 절차로서 집행 절차는 별도의 의미가 있고 집행 권한을 보유하는 것만 가지고도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긍정하는 게 판례다. 자체로 불 있어도. 자, 그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돈 달라는 거를 먼저 전제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전 등기. 원고 ABC 순차로 이것만 그리면 되거든요. ABC 순차로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후순위자 C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A, B 말소에 청구할 이익이 있다. C 승낙이 없으면 이 예비 말소 판결 집행 불능이 돼도 마찬가지다. 이거 불능이 되더라도 너는 의미가 있다는 걸 받아두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뭐 시효 취득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원인 무효 당사자를 상대로 판결 받아놓는 게 여튼 많이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돈인 경우 집행 불능처럼, 집행 불가능처럼, 돈인 경우 무자력, 등기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 시험 문제가 예상 문제가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고 이거 제일 많이 나왔고 또 나올 거다 이게 소구채권. A가 B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소구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전부명령이 들어오거나 양도된 경우, 그리고 이게 소구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등기채권인 경우 제일 유력하다. 다른 직역에서는. 그래서 압류 가압류가 돼 있더라도 얘는 이게 얘한테 돈 받지 말라고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단순 이행해소를. 을에게 판결받아도 강제 집행만 못할 뿐이지 언젠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얻는 것까지 금지할 건 아니고 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순 이행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승소 판결 나온다. 근데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면 이 소송을 제기할 추심 권능이 추심권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상실해서 소가 각하된다. 이게 굉장히 나온다. 추심 들어오면 각하다. 압류 가압류는 단순 인용, 승소, 요건 각하. 전부명령이나 양도된 경우에는 이게 얘게 아니라 딴 데로 양도됐다거나 전부명령이 됐는데 이걸 들어왔다. 지 거라고. 그래도 주장 자체로 적격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 기각. 양도된 경우에도. 근데 이게 금전채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라면 등기청구권인데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면 조건부로만 가압류 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만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여기까지 뭐다? 집행 불가능 곤란의 문제고, 이제는 두 번째는 이행의 현재 이용에서 목적이 실현돼 버렸다. 이전 등기 소송 중에 다른 이유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다든지 상해 소송 중에 원상복귀 된 경우 이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마지막으로 일부 청구. 소액시간법 쪼개기 적용받으려고 쪼개기 일부 청구는 각하다. 소의 이익의 문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남에게 뚜렷하지 않다면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 자, 이렇게 이게 얘가 9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추심이 들어왔다. 그럼 근데 추심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달라고 돈이 들어갔다. 요거는 각하. 나머지 7천 중에 3,500 전무형이 들어왔다. 근데 전무형이 들어와서 뺏겼는데 지가 달라고 들어간다. 그럼 이건 기각. 3,500 중에 200, 2천이 양도가 됐다. 이것도 남의 거니까 기각. 주장 자체로 적격은 있고 1,500 중에 1,000만 원만 가압류가 들어왔다. 단순 인용, 승소 판결. 아무것도 또 안 들어온 것도 승소 판결. 이걸 물어보는 게 이렇게 2천은 각하, 1,500은 인용, 나머지 기각. 추심은 각하, 전부 양도는 기각, 가압류 부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용 안 들어온 거는. 이렇게. 여기까지 현재 이행해서로서 아주 쌍벽을 이루는 여기랑 쌍벽을 이루는 문제다. 이게 쌍벽. 시험 나올 가능성은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확인의 소송이. 그 다음에 못지않게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왼쪽은 케이스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직역에서. 근데 이쪽에서 현재행에서는 단문 쓰기가 나쁘잖아. 이게 짧고 쓸만한 게 없다고 이게 별로. 그래서 단문집으로 잘 안 나와 있다고 이게. 묶어서 소외 이렇게 돼 있지. 요거만. 근데 장래의소송은 예전부터 있을 게 많았거든 이게. 그래서 이건 예전부터 특혜이급이었어. 나왔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올 차례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이게 중요하다 이거. 부대수 특약처럼 요거는 단문집으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나온 사람들이
제 점수가 안 나와. 안타만 쳐도 고득점 나온다니까, 이거 나오면. 이쪽 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번 나왔으니까 너무 깊이 안 하고, 이게 바로 나왔으니까, 작년 나왔으니까. 변론 종결실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 돌아가는 소송. 이거는 미리 청구할, 왜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고 나왔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청구 적격과 미리 청구할 필요만 하면 되는데, 청구 적격. 예?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기초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소를 제기할 대상이 된다. 다만 조건성치 개연성이 충분해야 된다.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정도만 봐놓고 나왔던 거니까. 선이행 청구. 원고가 먼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이행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이행하고 청구를 해야 된다. 예컨대 저당 채무자가 먼저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를 해야지, 변제도 안 하고 이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 청구는 안 된다. 다만 피담보 채무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변제해봤자 말소 안 해줄 경우,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였어. 두 가지. 이렇게 기한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 발생한 채권이라도 기초관계가 있으면 대상 적격이 되고, 선이행 청구. 선이행 청구는 원칙 아닌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미리 청구할 필요였죠. 이거는 세 가지야. 반드시 제때 이루어지는 행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계속적 반복적인 거, 지금까지 안 됐으면, 또 얘가 미리 거절하면, 정기행위가 아니라도, 계속적인 게 아니라도 미리 거절하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렇게 1, 2, 3. 그리고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 형성행위소와 행위소. 이게 끝이었어요. 나왔으니까 그래도 나왔던 거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이렇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청구. 정기행위, 부양료 이런 것처럼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의미가 없는 거, 그런 거는 얘가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대요. 계속적 반복적 청구, 이미 도래한 것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속적 반복적인 거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합쳐서 장래까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계속적 그 반복적 행위가 불법 행위거나 부당이득일 때는 판례는 변론 종결로 일정한 시점까지 그게 존속될 것이 예정될 때만 가능하다. 내려와서 미리 다투는 경우, 정기행위가 아니라도, 계속적이 아니라도 한 번뿐인 거라도 얘가 미리 다투기 때문에, 미리 다투서 이때 그때 가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 셋이에요, 셋.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번째는 현재 이행소와 장래 이행소 병합이 가능하냐. 이렇게 원금 청구와 함께 다 갚을 때까지 이자 청구, 가옥 명도 청구하면서 명도할 때까지 월세 청구, 주된 청구가 다투어지는 이상 이행기에 가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재 이행소와 장래 이행소. 이게 이제 또 목적물 원물 청구와 원물이 없을 때 집행 불능에 대신해서 물건 대신에 대상 청구, 돈으로 토해내라. 대상 청구도 가능하다. 본래의 집행 단계에서 불능에 대비한 장래 이행소지만 이걸 미리 인정하지 않으면 불능한 뒤에 또 판결해야 되니까 이것도 허용이 된다. 요즘은 어느 게 많이 예시가 된다. 이게 실무는 많지 않은데, 인도하라. 인도 불능일 때 돈으로 토해내라는 게 요즘 예시드는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내놔라.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떻게 찾아? 집행 불능이면 돈으로 토해내라. 이렇게. 대상 청구. 그리고 형성회소와 장래행위소 병합은 부정하는 게 판례다. 부정하는 판례다. 끝이다. 이게 나왔던 거고, 장래 이행회소와 사정 변경,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기초가 바뀔 경우에 변경 소가 이 조항만 써주면 돼.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예상 문제, 이거 나오면 불이타가 많이 된다 그랬어요. 특혜입급이다. 책에 나오는 거 써도. 이거 확인해서는 누구나 예상하는 거야 지금. 이거 나올 때도 욕심내지 말아요. 나오는 것만큼만 쓰면 돼. 이거 쓰는 것도 어렵다니까, 내용이. 자, 확인해서는
의가 앞에 소에 의해서 쓴 거야. 다툼 있는 권리 법률 관계 확정을 해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다. 적극적 확인의 소하고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넘기고서 여기서 대상 적격. 자, 보세요.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 시험 문제가 예상되어 있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 보세요. 대상 적격. 확인의 소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남소 우려가 있어서 확인의 소의 이익으로 이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남소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의 이익. 그래서 대상이 무한정이라 소의 이익을 통해서 남소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인의 소의 이익은 1. 대상 적격과 2. 확인의 이익. 여기 확인의 소의 이익이고 소. 확인의 이익이야. 이렇게 소의 이익은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으로. 확인의 소의 이익은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으로. 대상 적격. 대상은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가 대상이다. 권리 법률 관계만 하고 사실관계는 대상이 아닌데 예외가 증서진보 확인의 소다. 그 다음에 권리 법률 관계도 현재의 권리 관계다. 과거의 권리 관계 정보 확인은 인정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다 이거다. 근저당이 말소된 다음에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과거 관리 관계라 부인한다. 말소되기 전에 했어야지. 말소된 다음에 과거에 그거 확인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자, 원고가 누님이야, 누님. 피고가 같은 이씨야, 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남동생. 사고 뭉치. 응? 근데 자기가 신용불량이라 사업자 등록을 못 내니까 누나한테 사업자 좀 명의만 빌려달라 가지고 동생이 누나 이름으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누나한테 이제 누나가 사업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체납이 돼가지고 압류가 막 들어오니까 누님이 야, 너 사업자 네 이름으로 해라 해가지고 이걸로 바꿨어요. 누나 앞으로 누나에서 동생으로 바꿨어. 근데 문제는 바꾸기 전에 이거 나온 거 이걸 해결 안 해주네. 근데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실질 과세 원칙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업한 사람이 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세금 나온 거 내가 아니라 동생이 물어내야 된다고 재판 걸면은 자기 벗어나고 동생이 물어. 근데 이게 90일 안에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 90일 안에 누나한테 세금 내라고 명령이 나오고 90일 안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동생이 한 거라고 걸면 되는데 이걸 어영부영하다 지나가지고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민원을 냈더니 세무공무원이 여하튼 법원에서 세금 소송은 안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동생이 했다는 어떤 판결을 받아오면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동생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걸었다니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거 사업자 바뀌기 전까지 16년부터 이 19년도까지 요 사업장소의 사업주는 실제 피고였음을 확인한다라고 재판이 들어갔거든. 이렇게들 받아오면 세금 안 내주게 해준다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금 부과를 취소한다.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야. 행정소송. 여러분들 행정쟁소법 공부하잖아.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세금. 근데 그건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걸었다고. 그랬더니 얘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가지고 답변서 안 내면 무변론 판결 아니야.
무변론 판결하겠다고 통지가 왔어. 무변론 판결로 통지가 왔어. 야, 잘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무변 판결하는 날 갑자기 속행을 연기하더니 무변론 판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직권조사사항. 소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정이 갑자기 나와서 보정명령 무변론 판결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뭐라 했냐면 자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제3자 효력이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에다가 효력도 없는 거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해서 발생한 조세를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다른 걸 해라. 여기 봐, 여기. 이게 과거 아니야, 이게. 지금이 아니라. 과거 확인을 구하니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거 싸울라 그랬어,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것만 가져와도 깎아준다, 지금. 얘가 그랬다, 이렇게. 싸우려다가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좀 취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이게 내가 확인해서 대표적인 게, 다시 보니까, 정말 과거의 확인이네. 과거 법률관계 확인은 안 된다, 이거.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참고로, 한 거예요. 다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잖아, 완화. 과거 법률의 효력이 진짜 의도가, 진의가 근본적으로 현재 권리 법률관계에 있으면 허용이 된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그거와 관련된 건 아니어서 두 번째가 포괄적 법률관계 확인에 신분관계, 사단관계, 행정소송관계는 이 포괄적 법률관계는 비록 과거 거라도 일체 분정 해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는 허용된다. 두 가지. 장래 확인도 안 된다. 끝이고 자 제3자 확인에서는 자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아니라도 타인 간의 권리관계라도 불안 제거, 불안 위험 제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는 확인에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법률관계도 독일에서 된다고 본다. 이런 견해가 있다. 넘겨서 확인의 이제 이익. 자, 이게 이제 대상 적격이었다면 이게 이제 소송법상은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확인의 이익, 대상 적격 확인의 이익. 자, 여기서는 이익은 이렇게 따진다. 이건 꼭 특이이급이니까 이게 소송물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소송물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걸 근본적으로 제거함에 확인 판결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된다. 법률상 이익. 사실상 경쟁은 포함되지 않는다. 끝. 두 번째,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가 다른 사람부터 부인당하면 또는 부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 불안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다. 불안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이게 이게 원칙이고 다만 다툼이 없어도 시효 완성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불안이 있는 거로 된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단계에 이르거나 공부상 기재가 틀릴 때에는 불안이 있는 거로 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권리가 없는데도 있다고 우기는 경우 이것도 불안이 있는 거다. 소극적 확인의 이익, 유치권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경우 현존하는 불안 두 가지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불안 제거의 유효한 수단에서는 이렇게 목차를 잘 얻어야 돼. 자, 첫 번째는 자, 이 확인 판결 받는 게 유효한 수단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소유권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된다. 내 걸 인정 안 할 땐 확인을 한다. 내 거라는 확인을 구해야 된다. 너 네 거 아니다. 제3자 거 아니라는 건 안 된다. 내 권리를 갖던 자기의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되고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재판받을 것 예정되어 있는 거는 절차에서 해결해야지 별도로 확인의 수를 제기하면 안 된다. 대리권 없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소의 보충성. 이행해소나 형성을 제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보충성의 문제다. 이행을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100만 원 빌려준 게 있으면 100만 원 달라고 해야지. 빌려준 게 있던 확인 이런 건 안 된다. 원칙적으로 확인해서 보충성 그런다. 다만 예외가 목적물이 압류됐거나 액수 불판명이거나 확인 판결을 받아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등은 예외적으로, 또 기본적인 권리관계도 파생되는 청구권에 기한 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요것도 케이스로 많이 나왔죠. 다른 쪽에서는 저작권 설정에 의한 피담보 채무 부존재가 있을 경우 채무가 없으니까 말소하라고만 판결을 구하면 된다. 말소 판결 이외에 별도로 채무 부존재 확인까지 이건 굳이 제기 안 해도 이건 확인에 이익이 없다. 굳이 이거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해도 당연히 판단이 되니까. 형성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확인에 이익은 부정된다. 그런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혼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이런 거 웃긴 거다.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증서 진본의 확인해소 이렇게. 증서가 진부. 이렇게. 이거는 조항을 그대로 옮겨 써서 원래는 권리관계, 법률관계면 소외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의 청구인데도 인정되는 거다. 여기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어느 거에 해당되느냐.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은 해당된다. 근데 대차도 접히는 건 아니다. 진정 여부란 위조된지 여부를 말하는 거다. 위조. 내용이 진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다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기하면 안 된다. 반대로 증서 진보 확인의 소가 제기 먼저 되고 나중에 소수 제기된 거는 이익이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일 때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별도로 확인의 소를 걸 필요는 없다. 확인의 이익. 자, 형성해소는 규정에 있다는 거 이렇게. 형성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이익이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목적이 실현되거나 그러면 실익이 없어지는 거고 넘어가고요. 총체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 요건이다. 흠결이 있을 때는 부적법 각하한다까지 써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총론을 끝냈어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1시간 만에 관할에 관한 모든 걸 훑어보면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 카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이것만 써주면 된다. 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멋있게 써야 돼. 어떻게? 막 쓰지 말고 균형 감각을 딱 갖추면서 그 안에서 잘 쓰면 아주 좋아요. 밀리지 않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빼먹지 말고 찍지 말고 다 보면서 완급 지금처럼 현재 이행해서 확인해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할 뿐이지 빼먹지 말고 목차는 보면서라도 쭉 이렇게.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시험에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이게.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 1시간 만에 관할은 더 작으니까 관할 파트 싹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